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Ultra Throughput Screening in Drop-Based Microfluidics for Directed Evolution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PNAS에 발간된 논문이고 200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드롭랩 베이스드 제목과 같이 드롭랩 베이스드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이용해서 플루이딕스를 이용해서 이제 HRP라는 특수한 효소의 수많은 베리언트들 가운데 기존의 HRP 효소보다 더 성능이 높아진 그런 효소만 발굴해내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때 드럼랩 베스트 마이크로플루이딕스의 특징이 기존의 D에 쓰이던 방법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다량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잘 살린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사용했냐? 그 이유는 이제 D 과정을 거쳐서 야생형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진 베리언트를 선별할 때 기존의 방법들은 물리적인 한계들로 인해서 처리량이 너무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엄청 많은 베리언트들이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이제 특정 그 기준을 충족하는 베리언트를 발굴하는데 엄청난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치를 이용한 D 그걸 이제 어떻게 D에 적용하느냐? 어, 이제 베리언트들 가운데 좋은 성능을 가진 베리언트를 선별하는 기준은 형광색입니다. 그래서 각 드롭들의 측정된 형광세기가 기준값보다 높으면 드롭렛을 이제 파지티브 쪽으로 분류하고 그런 형광색이가 기준값보다 낮거나 보이지 않는 얘들은 걸러내는 식으로 스크리닝하는 식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야생형과 비슷한 활성 정도를 띠는 베리언츠를 스크리닝한 후에 이 베리언츠들이 갖고 있는 뮤테이션들을 다시 재조합을 시켜서 2세대 베리언츠를 한번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스크리닝해서 기존보다 성능이 5배에서 12배 정도까지 향상된 최종적인 베리언츠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전에 있었던 단백질 이제 원하는 이제 인공적인 단백질을 얻기 위한 D 방식에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논문에서 발표드렸던 것처럼 D 방식으로 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와일드 타입으로부터 뮤테이션을 계속 발생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라운드를 진행함에 따라 어떤 원하는 기능을 갖는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차적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머신러닝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인실리코 방식으로 수많은 가능한 그 베리언트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얘들만 걸러낼 수 있는 방식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이 발간될 때만 해도 좀 트레디셔널 디렉티드 이볼루션, 즉 실제 실험을 통한 물리적인 스크리닝이 좀 주를 이루었던 시대이긴 합니다. 다만 기존의 방법들은 드럼랩 베이스는 아니었습니다. 뭐 셀렉스나 아니면 뭐 세포 기반 스크리닝, 뭐 이런 로봇 플레이트 같은 것 기술들이 많이 쓰였는데, 먼저 셀렉스라고 불리는 그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바인딩 어피니티를 갖는 뭐 단백질에 있어서는 좀 되게 많은 양의 되게 높은 처리량을 보였지만 촉매 활성을 스크리닝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그 방법 자체의 특성 때문에요. 또 이제 반면 세포 기반 스크리닝의 경우에는 네, 반응의 종류가 뭔가 세포가 살았냐 죽었냐 이 정도로만 판별이 되지 뭔가 좀 좀 더 정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벌크레머전이나 로봇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오늘 소개할 논문처럼 하이스루풋만큼의 그 정도의 하이스루풋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량의 베리언츠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는 데는 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소개드릴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 스크리닝 플랫폼의 경우에는 10의 7제곱 가까이 되는 라이브러리들을 거의 3시간 만에 걸러낼 수 있는 그걸 이제 분류해낼 수 있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그런 정도의 높은 하이스루풋을 아니, 높은 그런 처리 스루풋 성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 A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드롭이 발생되는 과정입니다. 이 오일과 이제 세포를 섞어서 세포 한 마리가 이제 이 드롭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포는 이제 이스트셀이고 어, 네, 이 각 세포는 이스트셀에는 베리언트들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세포 하나당 베리언트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이제 이 연구자들이 설계를 했고요. 이때 당연히 베리언트는 HRP, 앞서 말했던 그런 효소, HRP라는 효소의 베리언트들입니다. 즉, 이 수많은 드롬렛에는, 이제 HRP의 베리언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베리언트가 포함되지 않은 드롬렛이거나 또는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두 종류의 HRP가 들어가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비그림에서는 그 드럼렛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오일과 섞여서 이제 이렇게 드럼렛에 감싸진 이스트 셀이 탄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시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썰팅되기 전에 이 인큐베이션 라인에서의 그 드럼렛들의 정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큐베이션 라인을 지나면서 어, 효소 이제 셀 내부에 있는 플라스미드가 발현이 되면서 HRP 베리언트들의 유전자가 HRP 효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HRP 베리언트나 HRP 베리언트들이 실제로 번역이 되어서 효소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효소들은 그 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또한 이 HRP 효소가 기질로 사용하는 무색의 그 substrate이 있는데 그 substrate을 이 HRP 효소가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물을 이제 색깔을 변화시키는 식으로 반응이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드롭넷 가운데 인큐베이션 라인을 거치면서 특정 그 베리언트들은 반응을 일으킬 거고 효소 반응의 결과로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무색의 substrate이 효소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켜 이렇게 내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림은 이제 솔팅 라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큐베이션 라인을 거친 인큐베이션 라인에서 반응을 일으킨 이제 드럼렛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류하냐? 형광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형광 세기를 측정하는 그 카메라 같은 게 있고 이 카메라를 찍었을 때 이제 형광 세기가 특정 값보다 높다면은 이 일렉트로드에 의해서 어, 끌려가는 겁니다.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당 그 드럼렛의 경우에는 파지티브로 분류가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형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냥 웨이스트 파트로 이제 가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거의 10의 7제곱에서 10의 8제곱? 그 정도의 처리량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HRP 유전자가 있는데, 이 HRP 유전자에 무작위적인 변이를 일으켜서 이렇게 HRP 베리언츠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이건 이제 플라스미드의 그냥 변이들이 이렇게 발생한 거고요. 이때 이 HRP 유전자와 함께 연결된 이 아가투라는 이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은 이제 세포 내에서 합성된 HRP 유전자가 이스트 셀 바깥 표면에 이렇게 부착됩니다. 이때 뮤는 이제 HRP 베리언트를 말하는 거고요. 즉, 네, 이런 이스트 셀이 엄청 이제 10의 뭐 7제곱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 세포에는 하나의 플라스미드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총 이제 HRP 베리언트 10의 7제곱개 즉 세포 하나당 베리언트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베리언트들을 품고 있는 이제 이스트 셀 그리고 그런 이스트 셀을 품고 있는 드롭들 그러니까 네, 방울들이 이제 솔팅이 되는 거죠. 인큐베이션 라인을 지나면서 어, 이 갈에 의해서 이제 인듀스 되고 나면 어, 효소 표면에 붙어 있는 HRP가 이제 주변에 있는 सब스트레이트를 형광을 내도록 만들므로써 각 해당 세포를 포함하는 그런 드롭렛에 빛이 나게 됩니다. 이건 반응을 안 일으킨 베리언트 HRP가 반응을 안 일으킨 경우이고 이건 이제 반응을 일으킨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그런 정기적인 역학에 의해서 빛을 내는 얘들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빛을 내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드롭들은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를 몇 번 거치면서 D를 모방하는 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D라는 것 자체가 라운드를 거침에 따라서 특정 기능을 갖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 단백질의 기능을 유도하는 거니까요. 그거랑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발견했냐? 먼저 첫 번째 라운드를 거쳤는데, 첫 번째 라운드 때 기준은 좀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스크리닝의 기준은, 와일드 타입 HRP와 비슷한 정도의 형광세기를 보이는 드롭렛이면 다 파지티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한 결과, 총 82개 베리언트가, 총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중에서 한 82개 정도만 샘플링해서, 그것을 이제 그런 베리언트들을 시퀀싱 해봤습니다. 그렇게 82개를 시퀀싱 해본 결과 총 이제 82개 중에 50개 정도의 그 베리언츠가 유니크한 시퀀스를 가졌습니다. 나머지 32개는 서로 겹치는 그 시퀀스를 가졌다는 거죠. 좀 중복된 그런 베리언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각각의 베리언트들은 한 개에서 이렇게 이 A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에서 뭐 총 많으면 5개까지의 음, 뮤테이션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뮤테이션이란 아미노 엑시드 서브스티튜션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라운드를 거칠수록 이제 G1이 이 점선인데 라운드를 거칠수록 이제 전체 평균 그 해당 이제 분류된 이제 파지티브로 분류된 그 드롭들의 평균 빛의 세기가 와일드 타입보다 좀 더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라운드 4까지 거쳤을 때 이 말인즉슨 D가 잘 적용이 D 방식이 잘 적용이 되어서 와일드 타입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진 더 빠르게 더 좋은 효율을 가진 HRP 베리언트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 50개의 베리언트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50개 베리언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18개만 선정을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그 18개이고 이 18개의 베리언트들이 포함하고 있는 그 뮤테이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뮤테이션들을 제조합해서 이렇게 제너레이션 2를 만들어냅니다. 제너레이션 2 베리언트도 10의 7개 정도, 제너레이션 1과 동일하게 10의 7제곱 정도의 제너레이션 2 베리언트들이 만들어졌고, 그걸 이제 스크리닝을 거치니까 이번엔 총 31개의 유니크 시퀀스가 존재했습니다. 여기가 총 이렇게 31개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제너레이션 1과 비교했을 때, 이 제너레이션 1을 백번, 이제 템플릿 삼아서 만든 게 제너레이션 2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서브스티튜션들을 제조합하거나 한 거니까. 또는 이제 이 제너레이션 1으로부터 뭔가 어, 에러프롬 PCR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뮤테이션을 발생시킨 건데 새로운 뮤테이션을 포함한 경우가 이제 31개의 베리언트들 중에 23개가 있었습니다. 남은 8개의 베리언트의 경우에는 G1에 있던 뮤테이션들이 간에 재조합이 발생한 경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조합 또는 이제 새로운 뮤테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5배에서 이제 최소 5배에서 최대 12배까지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네, 그렇고요. 이제 약간의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파란색 굵은 파란색과 이 옅은 파란색의 차이는 에러 프롬 PCR의 에러 레이트를 조절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놓쳤는데 이 G1의 경우 주황색과 빨간색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뮤테이션을 일으킨 거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에러 프롬 PCR을 이용해서 일부러 좀 랜덤하게 PCR의 증폭 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뮤테이션이 뭐 이미 위치에 발생하도록 만든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세츄레이티드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츄레이티드 뮤타제네시스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하나의 특정 타겟 뮤테이션을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그것들을 조합을 일으켜서 이제 베리언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즉 베리언트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즉슨 이제 한 개에서 5개 정도의 서브스티튜션을 어, 한 베리언트당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겠죠. 이제 G2의 경우에는 G2도 두 가지 방법으로 베리언트를 만들어낸 건데, 그냥 이거는 이제 이 G1, 둘 다 이제 G1에서 기인을 했고, G1에 있던 뮤테이션들을 제조합해서 만들어낸 거긴 한데, 그걸 제조합할 때, 에러 프론 PCR을 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뭔가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런 서브스티션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G1에서 유래한 그 베리언트들에 덧붙여져가지고. 여기 보면은 좀 자세히 하나를 보면은 이제 네, 이 모든 그 나중에 PPT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 2에 있는 그 이런 각 개별적인 뮤테이션들이 이 G1에 있던 18개의 선별된 뮤테이션들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그 G1에 있던 18개의 뮤테이션 외에 다른 뮤테이션들도 여기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네, 유니크한 걸 따져보면은 이 G1에 있던 얘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능이 높아졌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41개의 총 유니크한 뮤테이션들이 G2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 유니크한 것들을 추려내면은 이제 41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1개의 뮤테이션들 중에 7개의 뮤테이션이 이 구조를 좀 예측을 해보니까 좀 구조적인 중요성이 높은 이런 액티브 사이트 근처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머지는 그런 액티브 사이트 이외의 그 위치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역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실험을 해가지고 네, 드럼랩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된 HRP 베리언트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얼마나 기존 방법보다 더 좋아졌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기존의 로봇 스크리닝 방법과 마이크로 플루이딕 드롭 기반 이제 스크리닝 기법, 그런, 네, D 과정에 적용을 한 결과를 비교한 건데, 일단 뭐 시간적으로나 네, 여기 시간, 스크리닝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5 곱하기 10의 7제곱계의 반응을 스크리닝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적게 걸릴 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적게 들고, 또 한 반응당에 차지하는 그 볼륨이 로봇 스크리닝 방법의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리터 정도가 필요한데, 마이크로 플루이딕 드롭에서 하나의 방울에는 6피코리터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반응물의 양 측면에서도 되게 효율적인 거죠. 그렇고, 네, 결론은 이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네, 시간과 비용, 그리고 필요한 시료의 양 측면에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드럼랩 베이스드 메소드가 훨씬 더 기존 방법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하이 스루풋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거고, 이 울트라 하이 스루풋이라는 특성 덕분에 수많은 베리언츠 라이브러리로부터 이 D라는 거를 구현을 해서 이제 원하는 기능을 가진 인공적인 베리언트를 스크리닝 해낼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고찰을 보겠습니다. 고찰이 좀 많은데요. 먼저, 네, 이제 1세대, 이제 논문에서 표현 중에 하나가 1세대에서는 큰 성능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뮤테이션이, 이제 제조합 리컨비네이션을 거치면서 2세대에서는 더 훨씬 비약적인 성능의 향상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가진 뮤테이션을 잠재적인 뮤테이션이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봤던 멀티 이볼브라는 걸 이제 엔드 투엔드 플랫폼을 개발한 사이언스 논문에서 말하는 에피스타릭 인터랙션의 일종 아닌가 싶습니다. 에피스타릭 인터랙션이라는 게, 어,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의 싱글 뮤탄트와 다른 이제 뮤탄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당 뮤테이션을 가진 베리언트의 성능이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했던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제 이 논문이 출간되었던 2009년부터 이미 좀 알려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이 논문에서는 결국에 페노타입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효소를 만들어냈고 그 효소의 촉매 활성 정도를 토대로 선별을 했습니다. 즉 효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LLM이 발전한 최근의 논문들에서는 그런 뮤테이션의 좋고 나쁨을 선별하는 기준이 이제 시퀀스로부터 LLM 모델이 도출해낸 프레딕션 스코어입니다. 즉 굳이 효소를 합성하지 않아도 이 시퀀스만 입력으로 넣어줘도 어, 모델이 알아서 예측되는 구조를 예측한다던가 해가지고 프레딕션 스코어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걸 토대로 이제 인실리코 방식으로 이제 이제 물리적인 스크리닝을 거치지 않아도 인실리코 스크리닝만으로도 어, 베리언츠를 되게 많이 하이스루풋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결론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했다는 거죠. 네. 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놓쳤지만 이 논문에서 뮤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에럴 프론 PCR처럼 좀 무작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또 베리언트 하나당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뮤테이션밖에 만들지 못했는데요. 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네이처 메소드 논문이었던 메가 방식이나 아니면 멀티 어셈블리처럼 이런 베리언트 합성법을 거치게 되면은 8개 혹은 더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뮤테이션을 하나의 베리언트 안에 삽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것도 발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009년에 출판된 논문이기 때문에 되게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스크리닝 방법이 성행했고 그 가운데에서 하이스루풋한 방식을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LLM이 진화하고 좀 합성법 같은 것 이제 베리언트 합성법 같은 것도 진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엔 그런 물리적인 스크리닝이 필요 없이 그냥 인실리코 방식의 스크리닝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5개를 넘어서 뭐 7개나 8개 정도의 멀티뮤탄츠도 한 번에 그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